일본이 140인가 그리고 미국이 137인가라는 수치를 나타냈을 때 버블이 터졌습니다. 금융산업 자본주의자들의 목적은 중산층 서민들의 부채를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공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가 터지면 서민들과 중산층이 더 힘든 겁니다. 이것도 뭐 2, 3년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오판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확률은 밖에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요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1870조 넘었는데 중요한 점은 그 속에 또 내용들을 또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기관의 이자 부담이 많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뭘까요? 국민들이 이자를 많이 내면 번 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겠죠. 쉽게 말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그만큼 줄겠죠. 감소하면 내수가 또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빚이 많으면.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또 들어가 보면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산식을 또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좀 아까 말씀드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원리금 상환하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내고 여러 가지를 빼고 나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딱 쓸 돈이. 그게 이제 가처분 소득인데, 그 가처분 소득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빚이 100원이 있고 가처분이 한 달에 5원이다 그러면 20년 걸리겠죠, 갚는데. 그런 비중을 우리가 볼 때 비율을 좀 봐야 되는데, 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수치가 170을 좀 넘습니다. 여기서 핵심 얘기가 뭐냐면 일본이 140인가 그리고 미국이 137인가라는 수치를 나타냈을 때 버블이 터졌습니다. 우리 근데 17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 위험한 수준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처분 소득이 늘거나 금리가 인하가 되면 부담이 줄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금리 유동성, 코로나 유동성으로 이 위기를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등장을 하니까 지금 가게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금리 인상이라는 폭탄까지 겹치게 되면 가게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결론은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게 되고, 부동산에서 만약에 이 부채를 상환은커녕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가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끌한 세대들이 특히 그렇겠죠.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연체가 3개월이 되면 이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해서 부실 채권화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의무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채권 추심하든지 경매로 가든지 방향을 갑니다. 쉽게 말하면 경매 압박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더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경매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시기가 보통 6개월이거든요. 그 시점부터. 근데 이제 금리들이 오른 것이 실제로 시장에 적용되는 건 뭐냐면 변동금리거든요. 고정금리는 2018년, 19년, 20년에는 2.5%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30년 고정금리. 그러나 이제 우리 변동금리가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불과 2년 전, 3년 전에 2.5%로 받았는데 지금 4.5%예요.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샀을 때 내가 뭐 아기가 한둘 있고 가정을 꾸리는 가정의 경우에 그냥 LTV 60% 풀로 해가지고 했을 때 금액을 따져봤을 때 자기가 감당하는 선에서 그 집을 샀겠죠. 샀을 때 계산은 2.5%라는 계산을 했겠죠.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뭐 500짜리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보통 100에서 120선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적으면 80이고 많으면 200인데 그분들이 100만 원을 소진하고 가처분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가구가 갑자기 지금 금리가 2배 이상이 되니 변동금리로 바뀌는 그분들은 지금 이자 부담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늘었다고 가정을 하면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가구들이 이제 영끌 위험한 가구들이 되는 건데 그 가구 수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가계부채가 결국은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가게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저는 바로 앞으로 거의 다가왔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시고 시장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은 제1금융기관, 제2금융기관, 또 여전서라 그래서 여신 전문 회사라고 그러는데 캐피탈 이런 데죠. 그리고 저축은행들이 이제 2금융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특수은행 마지막에 있는데 일단 16개 좀 상위 주택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이 한 700조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800조 중에 700조니까 한 40%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생활자금인데 여기서 문제는 또 뭐냐면 편법성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 우리가 주택
주택담보대출은 LTV를 적용하다 보니까 한도가 적다 보니까 그걸 더 받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되면 담보를 제공할 거 아닙니까? 담보를 제공하든지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데 사업자 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로는 주택담보로 안 잡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주택담보대출인 거죠. 이름만 사업자 대출을 바꿔서 돈을 또 더 대출받게 된 거죠. 그런 가구들은 사실 이런 지금 금리 인상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부분들이 많고 또 다중채무자가 꽤 있습니다. 몇십만 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좀 위기에 처했다고 봐요. 다중채무자라는 거는 1금융기관에서 다 소화가 안 되니까 2, 3까지 활용하게 되는데 레벨별로 일단 금리들이 다 다른데 더 높아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못 견디면 결국 파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매가 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는 시점에서 연쇄적인 또 시장의 하방용이 될 겁니다. 피케티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로 하위 계층의 부채들이 집중하게 되거든요.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벌어서 못 갚는 부분들의 로스가 나면 뒤에서 받쳐주는 게 없으면 은행들이 먹고 살 게 없겠죠. 딱 여기서 끝나잖아요. 금융산업 자본주의자들의 목적은 중산층 서민들의 부채를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공익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스템에 우리가 놀아나는 게 조금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부채를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전세대출은 뭐든 자꾸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은행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회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문제가 돼서 터졌잖아요. 과도하게 대출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다 보면 결국 터지잖아요. 터지는데 그런 나라들이 우리가 일본에서 볼 수 있고 일본이 한때 LTV를 110%, 120% 대출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를 걸 계산해서.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해주냐? 은행 입장에서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최대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선, 집을 샀을 때 대출 이자를 소득이 보이잖아요. 그 끝이 보이니까 거기까지 그냥 끌어올리는 겁니다. 강제로. 그럼 쉽게 말하면 밑에 층은 이자로 다 소진하게 되겠죠.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알지만 거기는 아랑곳 안 해요. 왜?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니까. 그래서 항상 이 위기가 터지면 서민들과 중산층이 더 힘든 겁니다. 그렇게 벌어진 나라가 일본이 첫 타였고 이번 미국도 결국 똑같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소득이 없고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값의 90%를 대출해줘요. 10%만 만들어서 집을 사면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오르는 형태를 서로 하면서 이제 100%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되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금융산업자본주의와 연결되는 건데요. 은행이 대출을 해줘요. 그거를 누가 보증을 해줘. 정부가 만약에. 그럼 은행은 내가 이제 A라는 사람한테 100원을 대출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100원을 못 받게 돼. 근데 이 돈을 정부가 보증 쓸 테니까 대출해줘. 그러면 해줘요, 안 해요? 100% 해주죠. 정부가 보증인데. 그러면 이 대출 받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은행은 다칠 게 없잖아요. 이득만 생기잖아요. 원래 페니메이가 집의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하는 공적기관이었는데 이게 변질됩니다. 변질돼가지고 제가 볼 때, 제 기준에서 볼 때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서 결국 민영화됩니다. 민영화되면서 뭐 옆에는 뭐 부실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깔아놨지만 목적은 하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출을 했을 때 보증을 쓴 것을 MBS, 파생상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무작위로 하게 된 겁니다. 대출을 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보증을 쓰겠다. 무슨 문제냐 하고 막 무작위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하층에서는 계속 부채가 서로 살을 빼는 그런 시장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터지면 다 파산하게 되고 뭐 이어지는 어떤 NPL 부실채권 시장이 생기고 그걸 다시 또 금융기관이 다 가져가고 천일의 칠면조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칠면조를 매일 밥을 줘요. 천일째 요리해서 먹습니다. 양털깎기라는 그런 패턴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부채가 심하면 결국 망한 나라들이 나왔는데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결국 터졌고 스페인하고 뭐 이태리 이런 데도 다 부채가 많아서 결국은 다 박살났죠. 나라 경제가 지금까지 회복을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 봤을 때 대한민국도 그나마 전 세계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좀 일을 잘하는 나라, 돈을 잘 버는 나라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계점에 왔다. 우리도 더 이상 중산층이 버티기 힘든 상태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2, 3년 전부터 가계부채 심각성 그러면 당연히 돈이 개인들 국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은행의 99.9%라고 저는 얘기 드리는데 메이저 은행의 99.9%는 대주주가 다 외국인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배당을 많이 받아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민들 돈을 정부가 보호를 해주면서 수익은 외국인이 가져가는 이런 형태.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부의 탐관 오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무슨 기관의 이름을 탈을 쓰고
안에서는 기득권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어떤 돈을 뺏어갈까 하는 국리화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부채는 부동산으로 좀 자빠진 데들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정도 고생을 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30년째 고생을 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부채는 심각한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아주 악성적인 병행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일단 뭐 하락기 초입에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 젊은 분들은 2030분들은 이제 첫 경험일 거예요. 나이 35이신 분들이 계산하면 2008년 되면 14년 정도 되니까 15년 가볍게 빼면 20살이잖아요. 20살이면 갓 대학에 입학하시거나 사회생활 나가신 분들일 텐데 부동산 돌아볼 겨를이 없죠. 자기 직장과 인생 설계하시느라고 시간이 바쁘시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조금 어떤 사회를 알고 좀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딱 느끼는 느낌이 부동산이 오른다 를 알기 시작했더니 35세가 될 때까지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 입장에서 제가 볼 때 35세 정도 이하의 분들은 부동산이 내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죠. 그런 분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막 오를 때 했던 것들이 뭐냐면 IMF 때도 꺾였지만 이렇게 오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꺾였지만 이렇게 오르고 있다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 이것도 뭐 2, 3년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오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확률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9%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IMF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터진 위기였잖아요. 근데 빨리 극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주로 위험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게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겠죠.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면. 근데 지금은 가게들이 문제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당시는 IMF 때는 3년 반 갔습니다. 가게들이 빨리 살아났으니까.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가계기업 할 거 없이 외부 요인이었잖아요, 사실. 외부 요인인데 그것이 외환이나 환율과 다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충격이 왔고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몇 년 갔냐? 7년 8개월, 10개월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짧았을 때가 3년 반, 체력이 있을 때, 경제 펀더멘탈, 각 가구나 각 개인들이 펀더멘탈이 있을 때, 일할 자리가 있을 때도 3년 반. 그런 것이 불안할 때 7년 반, 8년 갔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못 받고 기성세대인 저 또래 50세대 이상은 2번을 겪은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확 나죠. 왜? 경험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지만 만약에 젊은이들이 계속 산다라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줄 일이 없죠. 여력이 없는데 따라붙은 거예요. 뭘로? 대출로, 갭 투자로, 투기, 투자 사례까지 다 합쳐지니까 붐이 한번 일어났었고 딱 꺾였는데 여러분들 세대가 특이한 점이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기기, 인터넷 환경이 좋다 보니까 정보들을 습득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빠르지 않습니까? 빠르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처럼 부동산 시장도 시장에 의해서 변동성이 바로바로 나타날 거라고 오판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이렇게 한번 올라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24번 썼는데 정책 안 잡혔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대세. 그러면 이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 와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터졌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쉽게 회복될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또 있잖아요, 여러분. 뭐 파월이 뭐라 그랬죠? 금리 인상기니까 젊은이들이요 생각 좀 잘하고 집에 사세요. 지금은 사지 마세요 그랬어요. 언제 사라 그랬어요? 물가가 좀 잡히고 금리가 인하될 때쯤이라고 그랬어요. 때가 아니라 쯤입니다. 금리가 인상이 딱 멈추고 나서 보통 금융통화당국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장을 고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하게 사람들의 심리나 실제 시장의 생산 요소들, 생산자라든지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가 완전하게 잡혔다고 판단될 때 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살짝 그냥 횡보를 한다든지 조금씩 이제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금리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년 상반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찰하거든요. 그러면 후년 상반기잖아요. 1년이면. 그 회복하면 바로 회복. 절대 안 간다, 부동산은 차근차근히 갑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대책을 여러 번 무리하게 던졌을 때, 그것도 대출을 확대했을 때 주택가격에 받쳐지는 그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제 상승을 타는데 가계부채가 지금 많잖아요. 더 이상 대출받기 버거운 상태의 가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옛날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틀리잖아요. 지금 살 사람 샀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3년 반에서 4년은 기본이고 다른 외부 요인까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길어진다라면 제가 볼 땐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일본 버블 붕괴, 코리아 타입의 새로운 스타일로 일본식 버블 붕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세 대출이라는 보이지 않는 또 대출 위험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좀 존재해 보입니다.
일단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은 전세대출이 받친 겁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대출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걸까요? 전세를 살려고 그러면 부자인가요? 아니죠. 물론 강전파라는 곳 있습니다. 강남 전세파라고.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 살 돈이 없으니까 전세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기본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초년병이나 취약하거나 뭐 사업이 파산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분들이 살아나서 생산하고 소비를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볼륨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근로자 및 서민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예전부터 70년대부터 그런 계층들에 대해서 뭐 3천, 5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저리로. 그게 원래 목적의 전세대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1970년대에 이제 파생상품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이 파생상품을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금융기득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허울 좋게 파생상품 논문을 만들었지만 결론은 뭐예요? 돈을 신용창조 자꾸 해서 부풀리는 거예요. 원본 대비. 뭐 선물과 선도거래까지만 제가 이해하지만 거기서 형태를 너무 많이 발전시킵니다. 왜? 있는 돈을 가지고 자꾸 한 번 더 튀고 한 번 더 튀길수록 투자회사나 이런 입장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아 먹으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꾸 뭐 돈을 불려서 또 하나의 상품을 만들면 한 번 더 회전하니까 거기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상업투자은행들이 이제 성행을 한 거죠. 특히 레이건 지나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파생상품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이제 MBS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식이냐 똑같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전세 대출이 만약 3억짜리 집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3억이면 보통 사람들이 1억, 1억 5천에 전세를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를 놓는 원래 목적은 뭐죠, 여러분? 그 집이라는 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전세를 놓으면 수익이 나나요? 나죠.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두면 은행에 둔 이자만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은행에 두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집을 사서 또 전세를 놓고 이런 갭 투자가 성행한 나라예요. 그게 이제 좀 조용히 지내오다가 요 6, 7년새 이제 전 국민의 어떤 뭐 투자 모델인 건 그냥 지금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면에서는 맞죠. 투기자 입장에서는 맞는 논리예요. 그러나 전체 국가 경제와 공익적인 면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만약에 3억이라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전세 대출이 1억 5천이면 자기가 가진 돈이 한 5천이다 그러면 2억에서 전세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전세 대출을 3억까지 해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장기 저리로. 그러면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원래 2억에 살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 3억까지 대출이 된대. 이 사람 내보내고 3억 받아도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죠? 당연히 3억이잖아요. 전세가. 그러면 매매 가격이 그럼 그대로 3억입니까? 당연히 또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택 가격은 그만큼 같이 버블이 터지는 건데 당연히 올라가겠죠. 밑에가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레버리지가 되니까. 그 레버리지도 어때요? 주인 입장에서 돈도 안 들어요. 전세 보증금이니까. 내가 전세 보증금에 대한 금리 이자를 안 취해도 자본시세 차익을 노릴 게 더 많으니까 무조건 그걸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전세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인 입장에서는 집값을 올리고 더 받고 또 하고 하겠죠.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어떻게 돼요? 누구 서민 중산층은 계속 이자가 늘어나고 집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버는 구조가 되죠. 이거를 마치 서민 뭐 도와주는 것처럼 이런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좀 진정성을 좀 따져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그 전세 대출을 그럼 유주택자가 전세 대출 받는 게 맞나요? 상식적으로? 안 맞죠? 공정과 상식에 근거할 때.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에 유주택자도 전세 대출을 주게 바꿉니다, 법을. 여기서 이제 화라산이 터진 겁니다. 유주택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당연히 저래도 나라에서 전세대출 자금을 싸게 준대.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집값이 오를 것 같아. 투자할 돈이 없었는데 마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전세 들어있던 돈을 투자해서 전세 갭 끼고 투자해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나는 나라에서 해주는 돈 받아가지고 저리로 편하게 살고. 그럼 그 게임에서 전세이자가 더 비싸고 집값이 안 오르면 하겠어요?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근데 전세이자는 10원인데 자본시세 차익이 100원, 1000원이면 당연히 이걸 하죠. 그러니까 모든 전세입자들이 무주택 갭투자, 1주택 갭투자가 이때부터 또 성행을 해요. 2015년부터. 처음엔 안 퍼졌어요. 처음에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 기득권들만 하다가 요즘 저 대학생 동아리도 하잖아요. 갭투자를. 작년까지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든 게 전세대출 확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대출이 확대되고 없는 수요를 진작시키게 되면 전세 대출이 늘어날수록 무주택자들은 이자 돈이 적더라도 더 나갈 거 아닙니까? 가격은 오르고 주택가격이 더 오르면 지금은 저리로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주택을 살 능력이 더 줄겠죠. 이게 좋은 일인가요? 미래를 볼 때? 그럼 이거 그림 나오잖아요. 누구를 위한 전세 대출 확대인가요? 다주택자를 위한 전세 대출 확대인 거죠. 그냥 전세 대출을 다 안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능력에 맞게끔 시장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전세대출 오르는 것만큼 거품이 꺼지겠죠. 그게 이제 만약에 대중화된다고 가정을 하면 정부가 함부로 전세대출 확대하는 그런 기만적인 정책은 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집단지성이 좀 발휘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전세대출이 없다 그러면 집값이 저렴하게 되고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펀더멘탈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머니인사이드에서 전세대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미 다주택자 투자자들은 다 압니다. 전세대출을 정부에서 줄이기 시작하면 주택가격이 내려간다는 걸 다 아세요. 이미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머니인사이드의 시청자분들이 다주택자시든 무주택자시든 다 아시고 계시고 그것이 국가 경제를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건 누구나 아시지 않습니까? 안정돼도 보세요. 안정돼가지고 다 같이 펀더멘탈을 가지고 이자 안 내고 정상적인 가격에 살면서 돈을 모으면 뭘 할까요, 여러분? 또 집을 사게 됩니다. 그때 집은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이 늘고 경제가 받쳐준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게 정말 건전하고 선진국의 모습이지 이렇게 전세 취약계층, 중상층, 서민층에 디플레이로 이자를 담보로 여기는 피를 토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일부 계층 기득권들은 그거를 레버리지 삼아서 돈을 벌어가고 은행은 돈을 벌어가고 이런 형태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 문제가 터지겠죠.